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 가뜩이나 어려웠던 그 시절, 대전 일대에서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랐습니다. 다방에서, 음식점에서, 그리고 가정집에서 여성들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시신에서는 누군가 흉기로 찌른 흔적도 있었죠. 살인사건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범인이 단 한 사람, 잔혹한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연쇄살인마의 폭주를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건데요. 작은 사건 하나가 연쇄살인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나비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법의 허점을 노린 연쇄살인마의 이야기, 판결의 재구성에서 추적해보시죠. 네, 나비 효과 살펴보기 위해서 사건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일대에서 한 달 새 부녀자를 대상으로 살인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98년 9월 9일에요. 네. 9월 9일 대전에 있는 한 다방 그 여주인을 살해한 사건이 터지고요. 그로부터 며칠 안 있죠. 9월 23일 날 또 가정주부를 살해하고 한 10만 원 정도를 강취해 가는 게 나오고요. 또 며칠 있다가 10월 1일 날 다시 또 다방 주인을 살해하고 한 20만 원을 강취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열흘 있다가 여관에 역시 여성입니다.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좀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10월 16일 날은 식당에 가가지고 임산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서 맥주와 고기 한 6만 원 상당을 먹고 이제 그 음식값을 요구하니까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5건 정도가 대전 지역 내에서 쭈루룩 이렇게 터졌는데 솔직히 이거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같아요. 보면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이 살해한다는 점, 그 금품을 강취한다는 점이 같고요. 그다음에 범행 대상이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혼자서 이 업소를 운영하거나 혼자 있는 여성만을 노린 게 맞거든요. 이렇다고 그러면 동일 범행의 소행일 가능성이 많은데 한 열흘 상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이에 한 달 상간에 동일한 수법의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계속 그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이 안 된 거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겁니다. 네. 당시 경찰은 살인 도착증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범인의 소행으로 봤다고 하죠. 어쨌든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저렇게 부녀자 5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인입니다. 그런데 덜미를 잡힌 거는 대전과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검거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9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5건의 범행을 대전 지역에서 했는데 이 범인이 10월 23일 날 수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46세에 먹은 그 무용 강사입니다. 무용수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중에 무용 강사가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범인을 검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범으로 검거를 한 거죠. 검거를 해가지고 경찰에 이거 인계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제 강간치상 혐의죠. 근데 해들었기 때문에 구속을 하고 나서 그 범인을 좀 우리 같은 이제 경찰이 잡게 되면은 범죄를 추궁합니다. 수법이라든지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 대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범행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시민이 붙잡았네요. 네, 이 범인의 이름이 황영동인데요. 그때 당시에 시민이 정말 용감한 시민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 한옥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분주한 걸 보고 시민들이 이렇게 달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 공사장에 있던 인부들이 도운 겁니다. 당시에 이 황영동은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20대 아르바이트생 안 씨가 이 황영동의 흉기를 삽으로 탁 내려치고 제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압 과정에서 이 흉기에 찔려 다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출혈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당시에 시민상과 또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시민의 도움으로 황영동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범죄들도 자백을 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화장실 내에서 무용강사분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거 그 여성분이 대응하지 않고 옆에 시민들이 없었다면 성폭행 이후에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살인에 중독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용케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제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원 경찰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이 사람을 검거한 이후에
이 사람의 이 이전 행적을 따져본 거예요. 너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 하니까 대전 쪽에 있었던 동선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대전 쪽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많다고 이 수원경찰들이 본 거죠. 그래서 대전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공조수사를 해보니까 유사한 수법의 살인사건이 5건이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전경찰 쪽하고 수원경찰이 공조수사해서 합동 취조한 결과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5건의 살인사건을 자백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5건의 연쇄 살인 사건이 어쩌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영동이 원래 구속된 상태였다고요. 예, 원래 98년 7월 15일에 그 똑같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됐었는데요. 구속 기준으로 한 달 뒤에 그 8월 13일입니다. 이때 양눈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라고 해서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나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녹내장을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게 아마 녹내장이 또 급성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병원 조치가 필요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뭐 어쩌면 녹내장이라는 진단 자체가 흔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흔하지만요. 그래서 이게 판사가 녹내장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 눈이 안 보이는 병인 줄 알고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뭘 하겠나 이런 또 아니한 생각에 구속 집행을 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렇군요. 구속 집행 정지는 그러니까 그 사유를 보고 법원이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일단 구속이 된 사람의 경우에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잠깐 풀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그겁니다.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네. 그 다음이 또 가까운 가족의 그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 있을 때 보통 이런 2가지 사유거든요. 근데 이 질병의 사유로 풀려났던 것 같은데 녹내장 이거는 저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황영동은 보니까 오래전부터 수차례 범죄를 네, 저지르고 그것도 굉장히 중한 범죄였잖아요. 그런데 녹내장 때문에 그러면 풀어주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이해가 좀 네. 저도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그 당시 어떤 기준과 지금 다르겠지만은요. 황영동 같은 사람, 이 범인이 이제 황영동인데요. 1972년에 이 군복무 도중에 탈영을 해가지고요. 3년 동안 복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사수법, 강도상해라든지 성폭행, 이걸 상습적으로 해서, 14차례에 걸쳐서 한 19년 정도 교도소 복역을 했던, 이른바 얘기하면 진짜 상습, 네. 이 범죄자거든요. 상습 흉악범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녹내장을 사유로 해가지고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았다는 게 좀 황당하긴 하죠. 네. 일단 이런 녹내장을 이유로 풀려난 황영동. 그런데 치료를 받기보다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왜 녹내장 치료를 받아야지 왜 사람을 살인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 가족도 없는 것 같고요. 가족이 없고 또 그리고 14차례에 걸쳐서 19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살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결혼도 못 했어요. 그런데 또 전과가 그렇게 14차례 정도 강력범으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취업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자,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구속 집행 정지를 받고 나온 다음에 갈 곳이 없으니까 서울역을 전전하고 네.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갱생보호소 같은 데 왔다 갔다 이 전전하면서 했는데 사실상 그 녹내장 그 사유로 나왔지만 또 치료할 돈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살기 위해서 돈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막강한 인생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서 만만한 대상이 혼자 있는 여성들 아니겠어요? 네. 그 여성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작 그 사람을 5명이나 살해하고 훔친 강취한 돈은 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60만 원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겁니다. 결국 구속 집행정지를 받고 나온 황영동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글쎄요. 이거 사형이 마땅해 보이는데요. 워낙 범행 수법이나 이런 걸 보면요. 예, 그렇죠. 연쇄살인, 그것도 네. 무차별적인 동기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1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황영동이 항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 이유가 감형 사유로 든 것이 이제 불우한 가정 환경을 좀 네. 창작했다는 것하고 여기서 또 녹내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악화돼서 시력을 거의 상실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범 가능성도 없다. 이제 이런 사유를 들어서 그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녹내장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 받고 나와서 저지른 범죄로 법정에 섰지만 역시 녹내장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구속 집행정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최규선 게이트의 최규선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도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후에 그 다음에 도주를 했던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 200억 대의 경영 비리로 구속이 됐다가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납니다. 근데 도주를 해버렸죠. 네. 보름 만에 잡혔습니다만 이 구속 집행정지는 또 따로 도주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주죄라는 것이 이제 감옥에서 탈옥한 경우에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양형에서 조금 고려됐을 것입니다만 네. 이렇게 끝나버렸고요. 또 작년에는 또 워낙 그 많이 보도됐었던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위성통신업체 대표 한모 씨가 장인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받았다가 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군요. 곧 검거됐습니다만 조금 구속 집행정지 자꾸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구속 집행정지 저희가 다뤘지만 최근에도 구속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구속은 유죄고 불구속은 무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구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반대로 불구속이나 구속 집행정지도 신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시사점을 주는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저희는 다양한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